새벽 공기는 언제나 무심했다. 겨울로 넘어가기 직전의 그 시기, 서울의 새벽은 유난히 축축하고 차가웠다. 반지하방. 창문 밖으로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골목이 길게 누워 있었다. 간간히 지나가는 차가 헤드라이트를 비춰주면 반지하 창문 위로 희끄무레한 빛이 스쳐 지나가곤 했다. 곧바로 다시 어둠. 그리고 습기. 쾅 하고 윗집 문 닫는 소리가 나도 지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형광등은 오래된 건물답게 자주 깜빡거렸다. 그 깜빡임 사이로 노트북 화면만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산서, 매출표, 지출, 그리고 부채라고 쓰인 칸. 지수는 같은 페이지를 몇 번이고 새로 고침했다. 마치 숫자가 기적처럼 바뀌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만 화면은 변하지 않았다. 빨간 숫자는 여전히 빨간색이었고 마이너스는 여전히 마이너스였다. 버틸 수 있을까?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어제도 했던 생각이고 그제도 했던 생각이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지수는 이런 새벽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처음엔 세상이 자기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았다. 회사 다니며 모은 퇴직금, 여기저기 알뜰하게 모은 적금, 그리고 몇 년 동안 마음으로만 그리던 나만의 작은 가게라는 꿈. 가게의 첫날 아침. 간판 불이 켜지던 순간을 지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이 노트북 화면에 빨간색 대신 파란색 숫자가 쌓일 줄 알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운과 타이밍이라는 것을 따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 손님은 생각만큼 오지 않았다.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는 매달 제 시간에 찾아왔다. 사회는 늘 그렇듯 강한 것보다 정확했고 정확한 만큼 잔인했다. 결국 마지막 달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지수는 셔터를 내리고 한참 동안 그 셔터 앞에서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 배달 오토바이, 출근길 발걸음들이 모두 자기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보였다. 다 끝났다. 그때도 그렇게 중얼거렸고 지금 이 반지하 방에서도 같은 말을 되뇌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카카오톡 알림. 카드사 이번 달 결제일이 지났습니다. 비슷한 문구가 계좌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끝까지 확인시켜줬다. 지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머리를 감고 말리지도 않은 채 뜨거운 물에 대충 몸만 씻고 나온 상태라.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다. 앙상해진 손가락이 떨렸다. 손등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눈물인지 머리에서 떨어진 물인지 점점 분간이 되지 않았다. 엄마한테 말할까? 아니야, 또 잔소리만 듣겠지. 그러게 내가 뭘 했니? 그 돈 그냥 안전하게 넣어두지. 그 말 듣기 싫어서 여기까지 버틴 건데. 하지만 더 이상 혼자 버틸 구석이 없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하는 시간이 오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을 켠다. 연락처 리스트 중 가장 위에 고정된 이름. 엄마. 지수는 한참 동안 그 이름을 바라봤다. 콧등이 시큰거렸다. 이걸 누르는 순간 나는 진짜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한 글자를 누르는 일이 어떤 시험보다 더 어려웠다. 하지만 지수는 결국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이름을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딸깍, 다른 쪽에서 수화기를 드는 소리. 지수야? 어머니 윤정의 목소리는 분명 익숙한 목소리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다. 피곤이 묻어있고 경계가 묻어있고 한숨 냄새 같은 것이 섞여 있는 목소리.
지수는 한 번 더 숨을 삼켰다. 엄마, 입술이 마른다. 나 잠깐 집에 가도 돼? 그 말이 생각보다 훨씬 작게, 자신 없게 흘러나갔다.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 가스레인지 불을 끄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윤정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 동안 지수는 손톱으로 허벅지를 꾹꾹 눌렀다. 말하지 말걸. 아직 아니라고 할까봐. 그 말 들으면 나 진짜 무너질 텐데. 한참 만에 조금은 건조하지만 확실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밥은 먹었니?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울음이 목구멍 위까지 차올라. 조금이라도 더 말하면 터질 것 같았다. 이따 봐. 겨우 그 말 하나를 얹고 전화를 끊었다. 방 안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다. 깜빡이는 형광등, 멀쩡한 척 켜진 노트북, 접히지도 않은 이불, 빛나면 그릇. 하지만 지수의 눈에는 이제 이 방이 더 이상 나 혼자 버티는 공간이 아니라 도망쳐 나온 실패자의 공간처럼 보였다. 지수는 대충 옷을 걸쳐 입고 오래 신은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왔다. 반지하 계단을 올라가는 그 몇 계단이 그렇게 힘든 계단인 줄 예전엔 몰랐다. 윤정이 사는 단독주택은 변한 것이 별로 없었다. 낡은 대문, 조금 녹슨 초인종,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마당과 감나무. 마당의 감나무는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모양의 잎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그 나무 아래를 누가 어떤 마음으로 오가는지는 해마다 달라졌다. 지수가 어릴 때 그 마당은 뛰어놀기 위한 공간이었다. 낙엽을 밟으며 깔깔 웃던 아이. 학교 다녀와서 가방 던지고 뛰어나와 감 떨어질까 나무를 흔들던 시절. 이제 그 마당을 들어서는 발걸음은 한없이 조심스럽고 무거웠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직 식지 않은 된장국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윤정은 부엌에 서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불을 잠근 채 거칠게 손을 한번 털었다. 딸아이를 보는 순간 속에서는 수백 가지 말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왔니? 짧은 인사. 대신 냄비 뚜껑을 열고 국자를 집어들었다. 된장국을 한 그릇 떠서 밥과 함께 지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행동은 고생했지라는 말보다 더 익숙한 윤정식 위로였다. 지수는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수증기가 얼굴을 스친다. 심장이 이상하게 저릿했다. 윤정이 조용히 말했다. 무슨 일 있지? 그 말은 너 힘들지. 나 이미 알고 있다. 그래도 말해봐라. 그 모든 의미가 섞여 있었다. 지수는 처음엔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냥 숟가락으로 밥만 툭툭 건드리며 국에 말았다. 그러다 갑자기 그동안 참고 참았던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엄마 나 망했어.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났다. 다 끝났어. 그 말과 함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다. 손등으로 닦아보지만 도무지 멈추지 않았다. 윤정은 한숨을 깊게 쉬고 지수가 내민 수첩을 받았다. 빚이 정리된 페이지. 숫자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 이게 다야? 윤정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손가락 끝은 분명 떨리고 있었다. 이 나이에 내 딸이 이만한 빚을 짊어지고 살았구나. 나는 뭘 했던 거지. 윤정은 마지막 장을 넘기다 손을 멈추고 천천히 수첩을 덮었다. 지수야.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너는 왜 꼭 일이 이렇게 돼야 말을 하니? 지수는 그 말에 눈물이 더 쏟아졌다.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는 맨날 왜 그렇게 됐냐? 내가 뭘 했니? 그 말만 하잖아.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기가 했던 말들이 칼날처럼 되돌아오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그게 엄만 줄 알았는데 지수는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한테마저 실패한 딸로 보이기 싫었어.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야 온 거야. 윤정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젊은 날을 잠시 떠올렸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졌던 날, 병원비 걱정에 머리가 하얘졌던 날, 혼자서 아르바이트 쎄씩하며 아이들 밥을 챙기던 시간들. 그때도 어느 누구에게도 제대로 힘들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다. 우리 세대는 힘들다고 말하는 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줬지. 윤정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문장이었다. 너는 내가 힘들면 세상 다 힘든 줄 알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수의 얼굴이 굳었다. 또 그 말이야.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았어. 매일매일 어떻게 버텨야 하나. 숨이 막혔다고. 윤정은 딸의 말을 들으면서도 가슴에서 이상한 허무와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다. 너는 내가 무너지면 내가 어떤 마음인지 생각이라도 해봤니? 그 말은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지수는 입을 다물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참 동안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똑 거실 공기를 잘랐다. 그 시간 속에서 지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엄마.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다. 나 여기 있어도 돼? 그 질문에는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도 돼? 엄마 곁에 있어도 돼? 나를 아직 딸이라고 불러줄 수 있어? 윤정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 역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질문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한참 뒤 식탁 모서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있어. 일단은. 지수는 그 말만으로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가 조금은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윤정은 곧바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근데 이번엔 나도 그냥 쉽게 넘어가 주진 않을 거야. 그 말은 이제 진짜 같이 싸우자는 말이면서도 내 책임도 같이 져라라는 의미였다. 둘 다 맞는 말이었다. 아침이 되었다. 햇볕은 오래된 커튼 틈으로 들어와 방 안 공기를 부드럽게 데우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햇빛 하나로 쉽게 따뜻해지지 않았다. 윤정은 부엌에서 조용히 밥을 차리고 있었다. 식탁 한쪽에는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들을 가지런히 놓았다. 김치, 멸치볶음, 어제 먹다 남은 조기 한 토막. 그 앞에는 납작한 서류 봉투 같은 게 하나 올려져 있었다. 지수의 이력서였다. 윤정은 문득 경력 부분을 보다가 손을 멈췄다. 10년 차 사무직, 3년 전 퇴사, 창업 1회 폐업. 그 글자들이 종이 위에서 자꾸만 번져 보였다. 10년 동안 저 아이가 회사에서 뭘 버티며 살았을까? 퇴사하고 가게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왜 그래 잘해봐라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꾸 불안해했을까? 그 모든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지수가 머리를 대충 묶고 나왔다. 눈 밑의 그늘은 여전했지만 표정 어딘가에 오늘은 뭘 해보겠다는 작은 다짐이 묻어 있었다. 엄마.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오늘 일자리 좀 찾아보려고. 괜찮겠지? 윤정은 식탁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었다. 하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도마 위에 올려놓은 채소를 하나 더 썰어 반찬통에 넣었다. 지수는 대답 없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서서히 쪼여드는 걸 느꼈다. 엄마가 좀 응원해주면 안 돼? 그 말은 지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솔직하게 꺼내본 부탁 중 하나였다. 얼마나 많은 밤 혼자 가게에서 마감하면서 누가 나한테 한 번만 괜찮다 수고했다. 그 말 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는지 모른다. 하지만 윤정은 그 부탁을 받는 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였다. 응원. 그녀는 낮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수야, 응원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봐야 나오는 거야. 그 말은 애써 돌려 말한 걱정이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또 한 번의 부정처럼 느껴졌다. 지수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는 내가 뭐 한다 그러면 항상 현실부터 봐라 그러지. 나도 알아. 현실 엉망인 거. 윤정은 한숨을 깊게 쉬었다. 내 나이가 몇이냐, 지수야. 빚이 얼만데. 이제는 해보겠다는 말로 다 되는 나이가 아니야. 실수를 만회하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지는 나이야.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사실보다 더 아프게 가슴에 꽂혔다. 그러니까 다시 일하려고 한다고. 지수는 결국 목소리를 높였다. 가만히 누워서 엄마한테 기대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해보겠다는데 엄마는 왜 한 번도 할 수 있다는 말은 안 해줘? 윤정은 순간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입술만 달싹거렸다. 할 수 있다는 말이 그녀에게는 너무 낯설었다.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젊은 날 가난과 병, 생활비는 할 수 있다라는 말보다 버텨라라는 말을 더 자주 요구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딸에게도 어쩌면 늘 버텨라는 식으로 말해왔는지도 모른다. 너 또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게 무서워서 그래. 윤정은 간신히 그 말을 꺼냈다. 엄마. 지수는 주저앉을 것처럼 서 있었다. 엄마가 무서운 거야.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면 그 무너지는 날 옆에서 또 버텨야 하는 엄마 자신이 무서운 거야. 그 질문은 윤정의 가슴 깊숙한 곳을 찔렀다. 어디까지가 딸을 위한 걱정이고 어디까지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인지 그녀도 헷갈리고 있었다. 윤정은 결국 말을 잇지 못한 채 방으로 걸어 들어가 문을 닫았다. 닫히는 문 소리가 지수의 가슴을 세게 쳤다. 그 소리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둔탁하게 섞여 있었다. 지수는 집을 나와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카페, 편의점, 작은 사무실, 동네 부동산, 학원, 식당. 문가에 붙어있는 구인 공고를 눈이 시리게 살펴보며 이력서를 내고 또 내고 그래도 웃는 얼굴로 인사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비슷했다. 경력이 좀 애매하시네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많아서요. 폐업 이력이 있으면 오히려 금전적으로 더 부담될 수 있거든요. 잘 포장했지만 결국 의미는 하나였다.
힘들 것 같다. 해가 기울어갈 즈음 지수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지나가는 버스 번호만 멍하니 보기. 휴대폰 화면을 켰다가 끄기. 엄마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지우기. 엄마 나 또 떨어졌어. 그 말이 너무 하기 싫었다. 또라는 단어가 너무 무거웠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감나무가 있는 마당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윤정은 마당에서 떨어진 감잎을 쓸고 있었다. 빗자루질이 어색할 정도로 천천히 오래 반복되고 있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한쪽은 또 실패하고 돌아온 딸이라는 죄책감으로, 한쪽은 내가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할까라는 두려움으로.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윤정이었다. 저녁 먹었니? 또 그 말이었다. 하지만 어제와는 조금 달랐다. 그 말 끝에 조금의 떨림이 묻어 있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도 엄마한테 또 실망할까봐 말 안 하려다가 그래도 말할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일자리. 오늘도 다 떨어졌어. 윤정의 손이 멈췄다. 빗자루가 허공에서 잠시 멈칫했다. 그래. 그 한마디 속에는 온갖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안쓰러움, 걱정, 답답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쩌면 이 아이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걸까라는 막막함. 지수는 바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 생각보다 더 바닥이야, 엄마. 윤정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감정을 숨기듯 시선을 돌렸다. 들어가자. 추워진다. 둘은 마당에서 집 안으로 나란히 걸어 들어갔다. 하지만 나란히 걷는 그 발걸음 사이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늦은 밤, 윤정은 거실에 앉아 오래된 지갑을 열어보았다. 지갑 속에서 접힌 통장들이 나왔다. 한 장 한 장.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꾸준히 넣어온 돈이었다. 이건 나중에 내가 쓰러졌을 때 간병비라도 되라고. 그 생각 하나로 일을 두세 개씩 하면서도 조금씩 모았던 돈이었다. 그녀는 통장을 펼치고 잔액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숫자가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 나이에서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금액 같았다. 이걸 저 아이한테 써야 하나? 이걸 내어주는 순간 나는 내 노후의 마지막 안전판을 버리는 건데. 근데 저 아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도 되는 건가? 윤정의 손은 통장 위에서 한참을 떠 있었다. 열었다 닫았다. 또 열었다가 굳게 닫았다. 아니다. 지금 이걸 내어주면 저 아이는 또 나를 마지막 보험처럼 생각할지도 몰라. 이번엔 진짜 저 아이 스스로 서야 한다. 윤정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통장을 함께 구겨 지갑 속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때 현관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다. 이 시간이면 보통 사람들은 잠에 들 시간이지만 오늘도 지수는 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온 듯 했다. 피곤이 잔뜩 묻은 얼굴, 발끝이 무거운 걸음,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잠깐 보고 고개를 숙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윤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밥 해놨다. 그녀가 건넨 말은 어제와 거의 똑같았지만
지수는 그 말 속에 담긴 미묘한 온기를 느꼈다. 그래도 엄마는 나를 밥은 먹여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는구나.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된장국 후루룩 마시는 소리만 얇고 작게 방 안을 채웠다. 지수가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열었다. 엄마.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나 때문에 걱정하는 거 알아. 엄마 돈 손댈까 봐. 더 불안한 것도 알고. 그 말에 윤정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근데 엄마 돈 안 받을 거야. 엄마 통장 적금. 나 진짜 손 안 댈 거야. 그 말을 하는 지수의 표정에는 이상하게도 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나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구나. 그래도 엄마 노후까지 끌어다 쓰지는 말자. 그 생각이 그녀를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고 있었다. 윤정은 고개를 숙였다. 안도와 서운함이 섞인 감정이 가슴에서 복잡하게 얽혔다. 지수야, 그게 문제는 아니야.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돈이 물론 큰 문제지만 나는 내가 뭘 하든 또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게 더 무서워.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근데 엄마 말은 늘 나를 믿지 않는 말 같아. 너 또 망할 거야. 또 실수할 거야. 그렇게 들려.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젊은 시절도 누군가에게 넌 할 수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생이었다. 그래서 그녀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언어의 종류도 너무 적었다. 한참 후 윤정의 입에서 마침내 솔직한 말이 나왔다. 근데 사실 너 지금 나한테는 짐이긴 해. 지수의 시간이 그 말에서 멈춰버린 것 같았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순간 거실이 고요해졌다. 지수는 숟가락을 쥔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엄마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윤정은 그제야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다. 아니야. 그게 말이 잘못 나갔다. 짐이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불안해서. 하지만 이미 상처는 났다. 지수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 현관 쪽을 향했다. 엄마가 나를 짐이라고 느끼면 나 나갈게. 그 순간 윤정은 반사적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지수를 붙잡으려 손을 내밀었다.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나가지 마, 지수야. 너 나가면 어디 가서 자려고. 또 반지하 구할 거야. 전세, 월세, 보증금. 그거 다 어쩔 건데. 윤정은 그 말 뒤에 숨겨둔 진짜 말을 나중에서야 깨달았다. 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사니? 하지만 말은 이상하게도 늘 회전에서 나왔다. 지수는 그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한 걸음을 멈추었다. 엄마.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나도 무서워. 진짜. 이번엔 끝일까봐. 엄마는 나보면 또 책임져야 할 사람이라고 느껴지겠지만 나는 엄마 볼 때마다 언젠가 나를 버릴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있어. 그 말은 둘 사이에 깊게 내려앉았다. 윤정은 손을 내린 채 눈을 감았다. 수십 년 동안 혼자서만 감당해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나는 언제부터 내 딸에게 이렇게 두려운 사람이 됐을까? 그때 인터폰 벨이 울렸다. 띵동. 이 이상한 타이밍. 지수는 천천히 문 앞으로 가 인터폰 화면을 눌렀다. 화면 속에는 택배 상자가 아니라 한 사람 손에 들린 하얀 봉투가 보였다. 독촉장이라는 빨간 글자가 봉투 한쪽에 선명했다. 지수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정은 그걸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지수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다. 그 안에 적힌 숫자보다 그 숫자를 마주해야 하는 자기가 더 두려웠다. 엄마. 그녀는 봉투를 꼭 쥔 채 말했다. 나 진짜 도망 안 갈게. 엄마 돈 안 쓰고 내 힘으로 한번 버텨볼게. 엄마가 옆에서 나를 짐이 아니라 그냥 딸로만 봐줄 수 있어. 윤정의 눈이 붉게 충혈됐다. 그래. 그녀는 간신히 말했다. 다시 해보자. 이번엔 정말 우리 둘이 같이. 며칠 뒤 새벽 5시 30분. 아직 밖은 어둑했다. 하지만 윤정의 집 부엌에는 밤냄새와 함께 작은 불빛이 켜져 있었다. 윤정은 밥솥 버튼을 누르고 김이 올라오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다. 식탁 한가운데엔 지수가 정성스럽게 다시 쓴 이력서가 깔끔히 놓여 있었다. 윤정은 그 위에 적힌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읽었다. 지수. 나이 36세. 10년간 회사 생활. 퇴사 후 창업 실패. 실패. 그 단어에 윤정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실패라. 나는 저 나이에 실패라는 걸 이렇게 크게 적어본 적이 있나. 저 아이는 이걸 적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부엌 창밖으로 여명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지수가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왔다. 얼굴의 피곤함은 아직 남아있지만 눈빛에는 어제와 다른 작은 불꽃이 있었다. 엄마. 그녀는 웃는 것 같으면서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말했다. 오늘 면접 보고 올게. 윤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과 그래도 해보겠다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 응원해줘야 한다는 마음이 치열하게 싸웠다. 결국 윤정은 뒤돌아서지 못하고 등을 보인 채 말했다. 지수야. 지수가 멈춰 섰다. 응, 엄마. 윤정은 식탁에 올려둔 이력서를 한번 쳐다보고 천천히 말했다. 잘 보고 와. 결과가 뭐든 나는 여기 있다. 그 말은 윤정이 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꺼내본 조건 없는 응원에 가까웠다. 지수는 그 말이 가슴 깊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응, 엄마. 다녀올게. 문을 나서며 지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정말 도망치지 말자. 떨어져도 붙어도 엄마 앞에 서자. 지수는 그날 하루 동안 몇 번의 면접을 더 봤다. 어느 사무실에서는 면접관이 지수의 이력서를 보고 말했다. 아, 창업하셨다가 정리하신 거군요. 정리. 고상하게 포장된 단어 뒤에 실패라는 말이 숨겨져 있다는 걸 지수는 알고 있었다. 네.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는 그때처럼 준비 없이 덤비지 않겠습니다. 면접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미간을 좁혔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쉽게 나온다는 건 이미 한번 크게 부딪혀봤다는 뜻이겠죠. 좋게 보면 그만큼 단단해졌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 말조차 상처로 들렸겠지만 지금의 지수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였다. 그래. 나는 한번 크게 부딪혔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지. 오후 늦게 해가 서쪽으로 기울 때쯤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면접 보셨던 회사입니다. 합격.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 가능하실까요? 지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 섰다. 네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길가였다. 사람이 지나다녔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완전한 성공은 아니어도 최소한 완전한 끝은 아니었구나.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현관문이 열렸다. 윤정은 부엌에서 접시를 정리하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지수는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엄마. 윤정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다. 왜 그렇게? 무슨 일? 지수는 숨이 차오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붙었어. 그 말 한마디에 윤정의 손에 들린 접시가 조금 흔들렸다. 정말이야? 윤정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다시 물었다. 응. 지수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나 이제 다시 일할 수 있어. 월급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빚도 조금씩 갚을 수 있고 엄마 돈 안 쓰고도 살아볼 수 있어. 윤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끊어질 듯 울컥하고 올라왔다. 그녀는 천천히 지수에게 다가가 두 팔을 벌렸다. 지수는 마치 잃어버렸던 길을 다시 찾은 사람처럼 엄마 품에 안겼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다. 윤정은 지수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했다. 수고했다, 지수야. 정말 수고했다. 지수는 엄마 품 안에서 숨을 골라가며 말했다. 엄마, 나 진짜 무서웠어. 엄마가 나 버릴까봐. 내가 너무 망가져서 엄마 집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바보야. 내가 어디까지 떨어져도 나는 내 엄마야. 내가 손만 내밀면 나는 언제든 잡아줄 사람이야. 그 말은 어쩌면 지수가 평생 엄마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수의 첫 출근 날, 윤정은 집에서 혼자 빨래를 널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특별할 것 없이 먹구름도 햇살도 늘 그렇듯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하늘 아래 자기 딸이 다시 사람들 사이에 서 있다는 사실이 윤정을 조금씩 웃게 만들었다. 지수는 새로 받은 사원증을 목에 걸고 회사 복도에 섰다. 컴퓨터가 줄지어 놓인 사무실,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 옆자리 직원들이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 예전에는 이 일상적인 풍경이 지루한 일과의 일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의 징표였다. 퇴근 후 지수는 일부러 한 정거장 일찍 내려 집까지 걸어갔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골목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는 시간. 마당 안쪽에서 빗자루질하는 소리가 들렸다. 윤정은 감잎을 쓸고 있었다. 이 집에서 수십 번, 수백 번 해온 일상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마음이었다. 지수는 마당 문을 열고 들어가며 천천히 말했다. 엄마. 윤정이 고개를 들었다. 왔어? 지수는 잠깐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었다. 엄마. 나 오늘 하루 진짜 괜찮았어. 윤정의 손이 멈췄다. 빗자루 끝이 감잎 두세 개를 건드리며 가만히 섰다. 그녀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그래. 그거면 됐다. 그거면 충분하다. 지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예전 같았으면 월급이 얼마냐, 복지가 어떠냐, 앞으로 승진할 수 있겠냐. 그런 것부터 물었을 텐데 지금 엄마는 그냥 내가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말해주는구나. 지수는 윤정에게 다가가 빗자루를 함께 잡았다. 엄마, 나도 도와줄게. 둘의 손이 빗자루 손잡이 위에서 살짝 겹쳐졌다. 석양이 마당 한쪽에서 길게 들어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 그림자는 완벽히 붙어 있지는 않았지만 한 방향을 향해 나란히 뻗어 있었다. 앞으로도 다툴 거고 서운할 때도 있을 거고 또 오해하고 상처 주는 말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도 이제는 혼자 견디지 말자. 무게를 나누자. 엄마도 나도. 지수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감잎을 한 장 한 장 쓸어 모았다. 윤정 역시 딸 옆에서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지수야. 우리 인생이 남들 보기엔 실패든 성공이든 적어도 마지막까지 서로의 짐을 들어주는 사람으로 남자. 그거면 진짜 충분하다. 그날 저녁 집 안불은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된장국이 다시 끓고 밥상 위에는 평범한 반찬들이 올랐다. 둘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대단한 말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어땠어? 조금 힘들었지만 괜찮았어. 그런 대화들이 이 집에 다시 살아났다. 어쩌면 인생의 진짜 회복이란 그런 것인지도 몰랐다. 큰 성공도 아니고 한 방에 빛나는 결과도 아니고 그저 서로의 무게를 안아주며 하루하루를 괜찮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괜찮았다는 말을 서로 믿어주는 것. 그렇게 지수와 윤정의 새로운 하루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다.